스승을 물어 죽인 어설픈 도사. 옛날 어느 다정한 부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집에 찾아와 시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부부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이 자기 밥그릇을 주니 스님이 그 밥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돌아와 부부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대개 아이를 맡겨주시면 10년 동안 공부를 잘 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갑작스러운 스님의 제안에 망설였으나 자식을 키우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공부까지 시켜준다는 말에 스님을 믿고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그를 따라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가 된 아들은 스승이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도깨비를 부려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도수를 어깨 너머로 훔쳐 배웠습니다. 얼마 후 제자는 스승 몰래 도깨비를 부르는 도수를 부려 술과 음식을 먹었는데 도깨비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몰라 도깨비들에게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스승이 이를 알고 뛰어나와 도깨비들을 흩어버리고 제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9년이 되자 제자는 마음속으로 더 이상 스승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스승은 허락하지 않고 제자에게 1년만 더 공부하라며 일주일만 집에 다녀오길 허락하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부모가 쓰러져가는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는 도수를 부려 호화스런 집을 짓고 온갖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스승님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함부로 도수를 부리는 것을 금했던 스승님이 알면 혼날 것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목기로 변하여 반지꼬리 속에 숨으면서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스승이 오면 내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이 무색하게도 스승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자가 반지꼬리 안에 숨은 것을 알아챘고 제자가 변한 목기를 스승이 꺼내어 드는 순간 제자는 참새로 변해 날아갔습니다. 제자는 날아가면서 이제 됐나 싶어 돌아본 그때 스승은 매로 변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삼배시로 변해 한색시의 가슴에 숨었습니다. 스승은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변해 나이 먹은 만하님의 모습을 하고 색시에게 그 삼배시를 달라고 하였는데 색시가 가슴을 털자 삼배시가 떨어져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 스승이 생쥐로 변해 바위 틈으로 들어가 삼배시를 꺼내려 하자 제자는 다시 고양이로 변해 생쥐의 모습을 한 스승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는 사람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1년 공부가 부족하여 사람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어쩐답니까? 다시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제자는 결국 남은 여생을 도둑고양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제자가 천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녀를 탐한 땡중의 최후. 옛날에 염서방이라는 사람이 딸을 하나 뒀는데 그 딸의 지혜와 미모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염서방은 딸이 결혼할 나이에 이르렀으나 그 어떤 총각도 사윗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염서방은 매일 근처의 절에 가서
부처님, 우리 이쁜 딸, 누구에게 줘도 아까운 우리 딸, 나라님의 총첩이 되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치성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총첩이란 나라님의 총애를 받는 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는 어쩌다가 중이 되긴 했지만 불도에는 관심이 없는 한량 같은 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중이 에라, 중 노릇도 그만하고 싶고 저놈의 영감탱이 딸이 그렇게나 이쁘다는데 내가 뺏어서 같이 살도록 해야겠다. 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염서방이 불공을 드리러 오기 전에 불당에 부처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염서방이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와 불공을 드렸습니다. 염서방이 한참을 불공 드리는데 중이 부처님 뒤에 숨어서 부처님인 척 말했습니다. 내가 정성은 지극하다마는 내 딸의 복이 나라님의 총첩에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런 가망 없는 소망을 빌지 말고 이 절의 중중의 아무개가 지금은 중노릇을 하고 있다마는 장래에 크게 될 인물이니 네 딸을 그 중에게 줘라. 염서방은 이 말을 부처님의 계시라고 철석같이 믿고는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중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중에게 부처님의 계시가 있었으니 딸을 데려가서 부부로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을 거절하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염서방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은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절로 돌아와 약속한 날짜가 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약속한 날에 해질 무렵이 되어 중이 염서방의 집에 가니 염서방은 중에게 저녁밥을 잘 차려 먹이고 나서 딸과 함께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거짓으로 염서방의 딸을 얻은 중은 아무도 모르게 여인을 데리고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중은 염서방에게 괴짝을 하나 준비해달라며 사정이 있으니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만 딸을 괴짝에 넣어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염서방은 딸이 들어간 괴짝을 메고 가는 중의 뒷모습을 보며 딸이 잘 살기만을 빌었습니다. 다시 보기 어려울 딸을 생각하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의 계략이란 걸 알았더라면 염서방은 아마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한편 중은 쾌제를 부르며 길을 나섰습니다. 예쁜 색시와 부부가 되어 살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발걸음은 나는 듯 가벼웠습니다. 중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여봐라, 치워라 하는 벽제 소리가 나고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이 깜짝 놀라서 보니 저쪽에서 수십 명의 군사가 창칼로 무장하고 높은 사람의 가마를 호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라님이 사냥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행차를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던 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은 바위 위에 괴짝을 내려놓고는 한쪽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행차의 앞쪽 군사들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군사를 시켜 괴짝을 열어보게 하니 그 속에는 밭꽃같이 고운 처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왕은 처녀는 가마에 실어 궁으로 나와 함께 가고 괴짝 안에는 사냥개를 넣어놓거라. 어떤 놈이 여인을 괴짝에 넣어놓은지 모르겠으나 그 의도가 불순함이 분명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의 행차가 지나가자 중은 괴짝이 걱정되어 불이 나게 괴짝을 놓아두었던 자리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괴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은 괴짝을 짊어지고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빈집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중은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를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나운 사냥개가 튀어나와 중의 목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딸이 잘 되도록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들인 아비를 속여 그 귀한 딸을 가로챈 나쁜 중에 처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 괴짝에 있던 여인은 그 아비의 바람대로 나라님의 총애를 받는 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18살 과부 수련아 씨의 기구한 인생. 연려는 조선시대에 절개가 고든 여자를 이르던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서 한 남자만을 섬기는 절개를 꼽았습니다. 여성이 재혼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평생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연려는 남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정절을 지키지 못할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팽시 성의 양반집에 혼인도 하기 전에 신랑이 죽어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수련아 씨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시아버지인 팽대감은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며느리로 하여금 연려문을 하사받아 가문의 자랑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팽대감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며느리를 사람들 눈에 연려로 보이기 위해 며느리에게 가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과부 수련아 씨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 하루를 보내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팽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남편의 산소에 가서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파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인데도 팽대감은 기어서라도 가라고 떠밀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산소를 향해야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산소에 매일같이 원치 않는 방문을 해야 했던 수련아 씨는 저고리 고름이 눈물에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팽대감은 며느리의 이런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죽은 아들 대신 며느리의 절개를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팽대감의 이런 처사가 지나치다 생각은 했지만 그저 이 땅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마음속으로는 무척 안쓰러워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아는 그 시대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언젠가부터 수련아 씨를 흠모하는 한 남자가 그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절에서 공부하던 연도령이었고 절에 자주 기도하러 오는 수련아 씨와의 마주침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되었지만 도령과 과부 사이라 어찌할 수 없어 애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연도령은 수련아 씨의 집 밖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절에서 내려와 불 꺼진 그녀의 방을 바라보다 돌아가는 게 어느새 연도령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수상한 남자가 담을 넘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연도령은 지체 없이 담을 넘어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흰 천으로 그녀의 목을 올가맨 후 천장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연도령은 격투 끝에 자객을 내쫓았지만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팽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격투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팽대감은 연도령이 며느리의 방에 있는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자결할 것을 며느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진 시아버지라는 건 알았지만 자결을 요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과 연도령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웬 자객이 난입해 자신을 죽이려는 걸 구해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해봐도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늘의 이 상황이 팽대감이 처음부터 꾸민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객까지 고용한 팽대감이라면 결국 자신도 연도령도 팽대감의 손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팽대감의 인정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팽대감에게 죽는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연도령의 목숨을 살려달라 말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자결을 확인한 팽대감은 종들을 시켜 연도령을 산으로 끌고 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그를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자결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팽대감은 나라에서 연려문을 하사받았고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며느리와 연도령의 목숨값으로 받은 연려문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대감집의 종들은 하나둘 죽은 연도령의 홀령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팽대감까지 도령의 홀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팽대감은 홀령과 싸워보려고 칼을 들고 몸부림치다가 다쳐 결국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스님이 팽대감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들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화는 덕으로 풀어야 합니다. 연도령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죽은 두 사람의 혼례를 올려줘야 합니다. 팽대감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며느리의 재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나라에서 연려문도 받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듣고만 있던 팽대감의 부인이 대감,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거짓으로 만든 연려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기 밖에 있는 연려문은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족을 먼저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문을 위하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그 애를 잡아두고 있었으니 이제는 보내주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팽대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스스로 저지른 업보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후대에까지 그 업보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저고리를 꺼내어 그 섭을 세모꼴로 오려내었습니다. 그것은 저포라 하는 것으로 며느리가 더 이상 가문에 묶여있지 않으니 개가를 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를 택해 연도령과 며느리의 혼례를 치러주어 두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관짝 밖으로 나온 손.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황부자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그 욕심도 얼마나 독하고 대단한지 누구에게 찬물 한 모금도 공짜로 주는 일이 없었고 곡식을 빌려주면 한 달이 지나면 2배, 2달이 지나면 3배로 반드시 받아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동생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쌀 한 톨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 나라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잡아다가 혼을 내줄 생각에 박문수 어사에게 시켜 보고 오라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먼 길을 걸어 해질녘쯤에 황부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황부자는 대문 밖에 나와서 엽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기웃거리는 박문수에게 황부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소개하니 황부자는 선뜻 엽초 담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 나눠 먹지 않기로 소문난 황부자가 먼저 엽초를 권하다니 박문수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황부자는 다시 박문수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담배값만 치르면 얼마든지 피워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먼저 담배를 권하고는 담배값을 내놓으라니
정말 인심이 사나운 사람이라고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박문수는 담배는 됐고 하룻밤 머물고 가게 해달라고 황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황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방 없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 댁 보아하니 댁도 굉장히 큰데 잘 데가 없다니 이게 말씀이 됩니까? 에헤, 잘 돼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정 잘 데 없으면 어디 다락에서라도 자고 갑시다. 안 된다는데 왜 그러시오? 더 늦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황 부자와 박문수가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박문수는 숙박비를 내고 마루에서 자기로 하고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마루로 안내되어 우두커니 앉아 있었고 황 부자는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따라 들어가는 걸 보니 저녁밥을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다 먹은 황 부자는 심심했던지 방문을 열고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나 한마디 해보시오.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나 이야기도 할 줄 모르. 아, 어제 본 것도 이야기요. 오늘 본 것도 이야기 아니요. 아무거나 좋으니 좀 해보시오. 뭐 그러지요. 그럼 내가 오늘 본 것을 이야기하리다. 곧이어 박문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오늘 여기로 오다가 보니 대궐같이 큰 부잣집에 초상이 났더이다. 그 집에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만사가 수십 장이 걸려 있는 걸 봤소. 그 만사를 보니 공술의 공수가 하니 인간사 여부우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인간이 사는 건 뜬 구름과 같다. 그렇게 만사지에 썼습니다. 황 부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술은 많이 얻어먹었소. 예, 그랬지요. 그런데 별일을 다 봤소. 아, 상여가 나가는데 호상꾼도 많고 으리으리하게 푸짐하게 나가는데 상여를 보니까 글쎄 시신의 손 한쪽을 내놓고 가는 거요. 손을 한쪽 내놓고 염을 했다고 합디다. 에? 그래요? 거 참 이상한 일도 있구먼. 그래서 상주에게 물었더니 상주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과거에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어찌나 지독했는지 과객 하나 대접 안 했고 동기간에 쌀 한 대빵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하시길 이 많은 재산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하셨고 그래서 유언하신 말씀이 염을 할 때 내 팔 안쪽을 내놔라. 내놓고 염을 해라.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없음을 내 손바닥을 보며 생각하게 해라. 호상꾼이며 오고 가는 손님이 내 손바닥을 보게끔 한쪽 팔을 내놓고서 염을 해라. 라고 말했고 상주는 나비의 유언대로 했다고 합디다. 황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독하게 할 것이 아니구나. 또한 자기는 뜨뜻한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앉아서 손님은 찬 마루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확 부끄러워졌습니다. 손님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을 그릇되게 살았을 거요. 나를 깨우쳐 주어 정말 고맙소. 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서 너는 저기 저 작은 댁에 가서 작은 댁 새님에게 여기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 놀러 오시라 해라. 그리고 가는 길에 쌀 한 섬 지어다 주거라. 평생 작은 댁과 쌀 한 톨 나눠 먹는 걸 보지 못한 하인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쌀 한 섬을 지고 작은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는 좋은 대접을 받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황 부자는 박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녀올 때가 있는데 오늘 나가면 열흘에서 보름은 걸릴 것이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실 수 있겠소? 나는 바쁜 사람이라 그렇게는 못 있소. 부디 그렇게만 해주시오. 부탁이오. 그러면 그럽시다. 그 길로 집을 나간 황 부자는 보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를 잡네, 돼지를 잡네, 떡을 하네,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눈에 봐도 그 규모가 굉장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었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모인 것인지 그 사람 수가 굉장했습니다.
황 부자는 하인을 시켜서 잔치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아니 그 독한 놈이 오란다고 뭐하러 가냐? 하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먼 길을 돌아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황 부자는 모인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 부자는 논문서를 내온 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나눠주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황 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황 부자의 개과천선에 관한 일을 소상히 적어 나라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 상소를 보고는 이 사람은 가정의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불러라. 하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개과천선한 황 부자는 왕에게 평양 감사를 제수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었던 황 부자는 결국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황 부자는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돕고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꽃 주모에게 흑심 품다 개망신당한 중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의 뒤에는 제법 큰 산 하나가 있었고 그 산 밑에는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늙은 중과 젊은 중 둘이 있었습니다. 젊은 중은 암자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탁발을 자주 다녔습니다. 젊은 중이 탁발을 다닐 때 항상 지나야 하는 길을 따라 동구 밖에 이르면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모는 청상과부의 그 인물 또한 아주 참 절묘하게 아름다워 오가는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과부에게 정을 품은 것은 젊은 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불도를 닦는다는 중으로서 과부를 향한 욕심을 밖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여 은근히 속으로 사귈 뿐이었습니다. 젊은 중은 날마다 탁발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곡식을 나눠주면 겉곡과 알곡을 각각 다른 전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랬다가 주막을 지날 때 알곡은 젊은 과부에게 쏟아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부처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과부에게 공양을 올리는 격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도 중에 이런 행동을 처음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겠거니 하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나 언제나로 바뀌니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저 중이 내게 딴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그런 거라면 중을 떼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는 무더운 5, 6월 삼복이었습니다. 그날도 중이 탁발을 해온 알곡을 바가지에 쏟아주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과부는 중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과히 바쁘지 않으면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중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과부에게 치성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 듣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산에 올라가는데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도 않게 나는 듯이 절에 도착했습니다. 허둥지둥 바랑을 벗어서 되는 대로 집어던지고 절방에 누워서 해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해가 지자마자 저녁 공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주막에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젊은 과부는 중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좀 쉬어가세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중이 과부를 따라 방에 들어와 보니 그날따라서 술밥을 쪘는지 뭘 했는지 방은 후끈후끈 달궈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 한편엔 큼지막한 질그릇에 보리 꺾으럭을 담아놓고 모깃불을 놓았는데 거기서 피어나는 연기에 방이 자욱했습니다. 방은 덥고 아주 연기가 꽉 끼어 있었으나 중에게는 머뭇거릴 틈이 없었습니다. 여름밤은 짧으니까요. 어서 시작해야지요. 중은 옷을 훌훌 벗어서 횃대에다 걸고 홀딱 벗은 후 혼잎을 하나를 덮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젊은 과부가 막 치마끈을 풀려고 하는 참에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아무개네 자나?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찾아왔단 말입니까? 젊은 과부가 깜짝 놀라는 척하며 치마끈을 다시 추스르며 밖을 내다보니 낮에 이미 말을 맞춰 놓았던 마을 늙은 과부가 제때에 맞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한 발이나 되는 긴 장죽을 뻐끔뻐끔 피워대며 날은 덥고 모기는 윙윙대는데 잠은 안 오고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 소름은 과부가 안다고 자네라도 위로하려고 내가 나왔네.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는 모기가 심하네. 방에 모기불 났지? 하면서 늙은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자욱한 모깃불 연기 덕분에 아랫목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누워있는 중의 모습은 못 본 듯했습니다. 아니, 못 본 척했습니다. 늙은 과부가 방에 자리 잡고 앉아서 청산과부 되고서 겪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는데 얘기가 끝이 안 보였습니다. 게다가 담배는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연신 뻐끔대는 담배 연기에 모깃불 연기에 삼복더위까지. 늙은 과부가 곧 가겠거니 하고 혼이불 속에 숨어있던 중은 이제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중은 에라 모르겠다, 숨이라도 쉬어야겠다 하고는 빡빡 깎은 머리를 자라모가지 내밀듯이 혼이불 밖으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나마 코로 들어오는 방 공기가 혼이불 속 공기보다는 훨씬 시원했습니다.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때마침 늙은 과부가 뜨겁게 달궈진 담뱃대를 중의 머리에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중의 머리가 혼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혼이불 속에서 또 잠깐 있자니 이거 참 덥고 담뱃대에 대어 머리는 따갑고 답답하니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중은 다시 목을 길게 빼서 혼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늙은 과부가 다 탄 담뱃대를 중의 머리에다 턱턱 터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중은 어쩔 수 없이 홀딱 벗은 채로 혼이불을 걷어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늙은 과부가 깜짝 놀라며 아이코 이게 웬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오긴 했으나 옷이라도 입었으면 절로 돌아가기라도 할 텐데 홀딱 벗은 중이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저 앞에 연자방앗간이 보였습니다. 일단 연자방앗간에 가서 한숨 돌리며 앉아있으니 그나마 좀 선선하니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홀딱 벗고 앉아있으니 주막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 나왔을 망정 정말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중은 연자방앗간에서 쉬면서 늙은 과부가 주막에서 나오면 다시 주막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면서 도무지 늙은 과부는 주막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부엌에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부와의 하룻밤은 고사하고 옷이나 좀 챙겨서 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늙은 과부는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앗간 안으로 젊은 부인 하나가 조그만 남자의 하나를 데리고 보리를 찌우러 들어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벌거벗은 중은 대들보 위로 서둘러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젊은 부인은 방아를 찍고 어린 녀석이 혼자 앉아 놀다가 천장을 쳐다보니 방앗간 대들보에 웬 홍시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홍시감 좀 보라며 대들보를 가리켰습니다. 부인이 천장을 올려다보니 새벽부터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어떤 놈 하나가 벌거벗고 방앗간 대들보 위에 올라앉아서 아래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다리 사이에 벌겋게 늘어진 불알이 홍시감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생각하니 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5, 6월에 홍시감이 어디 있냐며 괜히 애를 핀잔 주었습니다. 부인은 얼른 방아를 찍고 방앗간을 나가려고 다리에 더 힘을 주어 연자방아를 밟았습니다. 어린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정말 저게 홍시감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엄마, 머리 위에 저기 홍시감 아니야? 아니야? 하고 계속 엄마를 보채니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옛다, 홍시감. 하면서 손을 쭉 뻗어 홍시감 따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들보에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잔뜩 졸아있던 중은 여인의 홍시감 따는 척하는 손짓에 제 불알을 잡아당기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대들보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잘못 디뎠는지 바닥을 한 바퀴 구르고 말았습니다. 중은 아무렇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자방앗간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훤히 밝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금엉금 기다시피 납작 엎드려서 힐끗힐끗 주변을 살피면서 근처에 있는 보리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밭에 숨어 마을의 동정을 살펴보니 옆구리에 동이를 끼고 샘으로 물 길러가는 안악들, 들일 나가는 사람, 어딘가로 일찌감치 길 떠나는 사람 등 마을길에는 왕래하는 이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의 부잣집 큰 머슴 하나가 날 더워지기 전에 보리 한 짐을 베어가기 위해 아침 일찍 젖머슴을 데리고 보리밭에 나왔습니다. 큰 머슴은 지게를 받쳐놓고서 보리를 베는데 어린 젖머슴 녀석은 보리는 안 베고 괜히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보리골 사이 저만큼 떨어진 곳에 노루 한 마리가 엉거주춤하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노루 봐요. 뭐, 노루, 어디에? 이제는 머슴둘이서 작대기를 빼들고 노루 몰이를 한다고 양쪽에서 벌거벗은 중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이 생각하니 참 고단해도 이렇게 고단한 하루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리밭에서도 쫓겨난 중은 할 수 없이 산으로 해서 겨우 기어서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암자로 올라갔으나 정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암자 뒤쪽 울타리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암자의 늙은 중은 전날 저녁부터 보이지 않는 젊은 중 대신 아침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구멍으로 뭔가가 쑥 들어오자 눈이 침침한 늙은 스님은 깜짝 놀라며 에이 저 똥개 하면서 쌀뜨물을 쭉 끼얹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제 방으로 겨우 돌아온 젊은 중은 벽에 기대앉아 늙은 과부 아주머니도 그렇지. 중대가리 몰라보고 재떨이를 몰라보나? 또 마을 젊은 아주머니도 그렇지. 중의 불알 몰라보고 홍시감을 몰라보나? 큰 스님도 그렇지. 중대가리 몰라보고 개대가리를 몰라보나? 하고 탄식을 하다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어제 새벽에 연자방앗간에서 목격된 벌거벗은 민머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젊은 중이 탁발을 다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민머리라고는 늙은 중과 젊은 중 둘 뿐이었으니까요. 무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젊은 중은 탁발 다니는 걸 그만두고 곧바로 암자에 올라왔습니다. 절방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처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린 것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탁발은 반드시 나가야겠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어찌 견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중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도피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부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견디면 이 시련 또한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 중은 이날의 교훈을 바탕으로 불도에 더 큰 정진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슴 덕배의 인생 역전 이야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인품 좋기로 유명한 황대감집에 덕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10살에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덕배는 30년의 세월 동안 자기 일같이 대감집 살림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덕배는 부모를 모두 잃었고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되었으나 모은 재산도 없었고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와 같을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게 가장 억울했습니다. 덕배는 평생 이렇게 외롭게 일만 하다 죽느니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덕배는 황대감에게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가서 남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덕배의 갑작스러운 말에 황대감은 잠시 당황했으나 그동안 고생한 덕배가 고맙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대감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돈 200냥을 주면서 어디를 가든 몸조심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며 덕배를 보내주었습니다. 덕배는 그 길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황대감은 언제라도 돌아오라 말했지만 덕배는 객사를 했으면 했지 다시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삶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덕배가 전라도 땅을 거의 벗어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아주 용한 눈먼 점쟁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쟁이의 집을 찾아가니 그곳은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청지기에게 점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한참을 기다려서야 덕배는 점쟁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배가 점쟁이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니 점쟁이는 덕배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복채는 180냥이다. 그 돈을 내고 점을 볼 것이면 자리에 앉고 싫으면 당장 나가라. 그러나 만약 점을 본다면 내 인생을 확실히 바꿔주겠다. 덕배는 잠깐 고민했지만 용하다고 들은 소문도 있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맞추는 점쟁이의 신통함을 믿고 결국 전 재산을 주고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덕배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뭔가를 생각하던 점쟁이는 문 바깥쪽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놈을 꽁꽁 묶어서 동구박 숲속 언덕에 고목나무에 걸어놓거라. 그 순간 갑자기 장정 서너 명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덕배를 꽁꽁 묶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아무리 저항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덕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을의 동구박 고목나무에 꽁꽁 묶여 걸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 점을 봤는데 점괘는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나무에 매달린 처지가 된 덕배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는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금음이 가까워졌는지 달은 겨우 손톱만 했고 사방은 아주 침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무에 매달려 비를 맞자니 덕배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려 죽기 전에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덕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줄이 끊어지면서 덕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덕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진흙탕이 된 곳에 떨어져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덕배는 추위에 온몸을 녹일 곳을 찾기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빈 움막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가며 흐릿한 달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덕배는 겨우 주변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간담이 큰 덕배였지만 그 순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곳은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을 내다 버린 곳이었습니다. 사방에 거적을 덮은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그때 덕배의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관짝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덕배는 머뭇거리지 않고 관뚜껑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죽은 듯이 누워 있었으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여인을 둘러엎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어두운 숲속을 헤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마침 동구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덕배는 여인을 데리고 주막에 머물며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여인은 정신을 차렸고 이후로는 하루가 다르게 병이 나아갔습니다. 덕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막의 일을 도우며 숙박비와 식비를 대신했습니다. 여인의 병이 다 낫자 여인은 덕배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덕배를 이끌고 한양의 어느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은 정승집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에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정승 부부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여인은 생명의 은인인 덕배에게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둘은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슴 생활 30년의 덕배는 정승집사위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매일 종들과 일하고 노는 게 덕배의 일상이었습니다. 정승집 식구들에게 덕배의 이런 행동들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정승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덕배를 바라보는 정승의 표정에는 언제나 못마땅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남들은 노골적으로 덕배를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덕배와 아내는 결국 분가하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참 좋았으나 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며칠을 못 버티고 사람이 죽어 나왔습니다. 대담한 덕배에게는 그 집이 흉가가 아니라 헐값에 사서 큰 돈을 남길 기회로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좋은 집과 세간을 마련해 주겠다 하였지만 모두 사양하고 덕배와 아내는 결국 그 흉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분가한 후 덕배는 마음을 고쳐먹고 늦은 나이였지만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와 같이 덕배와 아내는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그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천천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웬 홀령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덕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떤 사연이 있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홀령은 지난날에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은 사람으로 부디 자신의 시체를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덕배는 홀령을 만난 곳에 가서 바닥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오래된 유골이 한 곳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시신을 잘 거두어 준다면 이 돈을 모두 주겠다는 유언이 적힌 서찰과 함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덕배는 유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유골과 함께 나온 돈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머슴살이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 삶을 도전한 덕배는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정승의 사위가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글 공부에 매진한 끝에 결국 나이 50에는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